현재 소셜 마케팅이 주로 디지털 마케팅을 대변하고 있지만 소셜 마케팅은 디지털 마케팅의 전부가 아닙니다. 소셜 마케팅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서 플랫폼의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확장되었습니다. 만약 페이스북이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차 사람들에게 잊혀가고 그 회사는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모든 소셜미디어가 그렇듯이 회사 초기에는 특별히 매출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페이스북도 그랬고 카카오톡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플랫폼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이후에 큰 투자 금액을 받게 되고 그 자본력으로 계속해서 확장합니다. 그 이후에 플랫폼에 모인 사람들의 행태를 분석해서 광고 플랫폼으로 자리를 다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명성을 얻었지만 페이스북도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즉 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앱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 앱이 수억 명이 써서 플랫폼화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디지털 마케터로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모바일 앱 마케팅이 진짜 창의적이고 미래적인 디지털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모바일 플랫폼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벌처월드 마키 2.0 이후에 벌처월드가 탄생된 이후에 이 플랫폼이 된 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는데요. 플랫폼은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입니다. 자, 리얼월드의 플랫폼과 비교할 수 없게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형성되어지면 이걸 잘 변형시켜서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서 많은 서비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리얼월드에서의 플랫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또 리얼월드의 플랫폼보다 경제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플랫폼, 리얼월드에서의 플랫폼은 우리가 가서 물건 뒤져보고 사고 이래야 되는데 모바일 플랫폼, 이 벌처월드의 플랫폼은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손가락 클릭 속도가 경제 속도예요. 상품 가격 비교하는 것도 리얼월드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이쪽에 알아보고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저쪽 가서 물어보고 몇 번 한 3-4개 가게 물어보면 1시간 훅 가죠. 근데 벌처월드 모바일 플랫폼은 손가락으로 몇 번 클릭하다 보면 다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벌처월드 마켓 2.0 이후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벌처월드에서는 리얼월드보다 플랫폼을 만들 수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4차 산업혁명에 이 떠오르는 회사들, 유니콘 회사들이라든지 공룡 4차 산업 회사들, 구글 같은 아마존 회사들은 다 이 벌처월드 플랫폼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바일 플랫폼의 특징은요,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필요성에서 모이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게임 중에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만 보더라도 새로운 생태계예요. 실제로 리니지 게임은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인데요. 아이템을 실제로 사고 팔고 그죠? 게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같이 게임을 합니다. 리니지 같은 게임이 MMORPG라는 게임이 형태인데 전 세계 많은 게임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같이 게임을 즐기는 형태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루고 그곳에서 물건을 주고 사고 팔기 합니다. 플랫폼이죠. 생태계를 이루는 것,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모인다 했죠. 많은 플랫폼 회사들이 돈을 버는 가장 큰 주수입은요,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주들이 여럿이 모여서 하는 이 생태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노출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주들이 플랫폼 안에서 광고를 하고 그 광고 수익을 이 플랫폼 회사가 챙기는 겁니다. 뭐 게임 같은 경우 카트라이더 좀 오래된 게임인데 카트라이더 보세요. 자동차 게임인데 뒤에 보면 미니 자동차 광고가 보이죠. 어떨 땐 코카콜라 광고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TV 광고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를 이루는 그 가운데 생태계 안에서 광고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앱에서 안에서도 게임 속에서도 광고를 올려서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에게 브랜딩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생태계를 이룰 수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바일 플랫폼의 특징은요. 필요와 필요의 만남입니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와 필요가 만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그 뭔가 먹을 것이 있어야 돼.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지 모이잖아요. 에어비앤비 가만히 보면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에 엄청난 빅데이터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시총, 엄청난 가치 있는 회사가 되었죠. 에어비앤비의 필요를 만나게 해줬던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작됐 거죠? 조사해 보니까 여행할 때 민박은 저렴하기도 하지만 굳이 민박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은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호텔 같은 데 뭐 좋긴 하지만 그 나라의 실질적인 삶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필요가 있는 동시에 또 어떤 필요가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출장이 잦고 또 멀리 나가는 경우 집을 많이 비우는 경우 집이 아깝잖아요. 뭐 월세로 사는 경우는 월세 매달 내야 되는데 아니면 집을 샀어도 집을 많이 비우는 경우 이 집이 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내가 어느 집이 없는 동안은 이거 갖다가 호텔처럼 숙박비를 주고 팔면 좋겠다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에어비앤비입니다. 필요와 필요가 만나는 거죠. 2016년 기준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점이 힐튼 호텔입니다. 276억 달러의 시총 가치가 있죠. 하나로 31조입니다. 근데 2016년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는 300억 달러입니다. 앱 하나 가지고 필요와 필요를 연계했습니다. 힐튼처럼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안에 내용 꾸미고 좋은 뭐 데코레이션 사고 뭐 대리석 깔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노는 방을 연결시켜줄 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힐튼보다 사실은 오버헤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영업이익이 큰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전통적인 매매 방식,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원사이드 플로우죠. 공급하는 것. 근데 플랫폼은요, 서로 필요한 것.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컨셉은요, 딱 이 방을 보여주고, 야, 여기 필요한 데 사람 다 모여서 여기서 살아. 이 구역에 사용하고 싶은 이 서비스가 있는데 와서 안에서 놀아봐. 그리고 사용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대신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서 경제활동하고 잘 살고 있으면 돈을 벌면 거기 세금 내듯이 이 경제장소에서 세금을 내, 임대료를 내. 그런 게 플랫폼의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자, 플랫폼 방식에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은 상품이 직접적 관련을 안 합니다. 마케팅 활동은 방을 내놓는 사람이 합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냥 방을 내는 사람이 사진 찍고 올리고 그죠? 대신 에어비앤비는 그 거래가 일어나는 것의 몇 퍼센트를 방세를 얻는 것처럼 임대료만 받는 거죠. 자, 모바일 플랫폼 전략 첫 번째, 상품을 팔지 말고 생태계를 팔아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상품 하나하나에 초점 맞춰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생태계에 들어오면 이런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서 프로모션하는 거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곳에 오면 호텔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를 홍보를 해야지 이 방, 저 방, 이 방 좋다. 뭐 각각 방을 홍보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없고요. 생태계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생태계 만들려면 플랫폼 만들려면요. 여러 가지 중구난방식으로 막 많은 서비스를 오픈해서 고객들을 유입하는 게 아니라 진짜 킬링 팩터, 키 바잉 팩터 하나, 딱 하나가 중요합니다. 플랫폼에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기능을 넓게 넣어가지고 플랫폼 만들기보다는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의 서비스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거 처음에 여러 개를 만들어 보면 개발도 더디고 또 소비자는 의외로 단순하다고 그랬죠. 돼지국밥집에 갑자기 소머리 국밥도 팔고 냉면도 팔고 그러면 프로페셔널하게 안 보이듯이 사람들 잘 안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딱 해놓고 사람들 모이면 거기서 서비스가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는 거죠. 그 전략이 맞습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으면 복잡고 개발에 부담이 되고 그죠? 소비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서비스일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노는 방, 민박집, 민박 갖다가 쉽게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거 하나입니다. 페이스북도 처음에 사람들 소통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였죠. 그 다음에 사람들 모이니까 계속 하나씩 하나씩 붙는 거죠. 또 뭐 다른 예를 들어볼까 구글 같은 경우 딱 한 가지였어요. 그때 야후가 뭐 아성을 쌓고 있었는데 야후보다 탁월한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글로 다 모이는 거죠. 자, 세 번째 모바일 플랫폼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누군가 컨트롤하면은 일방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식상해합니다. 창의적으로 많은 것들이 확장이 될 수 없습니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플랫폼은 임대받은 장소입니다. 그냥 모여서 사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에 모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창의적으로 활동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안에서 뭔가 플랫폼에 영향을 주게끔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이것이 모바일 플랫폼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플랫폼의 전략을 왜 설명했냐면 이 플랫폼을 사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의외로 플랫폼이 성공한 것은 결과론적입니다. 사실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전에 싸이월드라는 거 훨씬 페이스북의 할아버지 격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한국에도. 지금 이 시간에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에 밀렸냐 이런 것도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 것이냐 그 전략, 그 컨셉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디지털 마케팅 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바일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또 여러분 디지털 레버리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바일과 벌처 우드의 서비스를 올릴 것인데 내 서비스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디지털 레버리지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시나리오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드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플랫폼의 세 가지 꼭지점을 잘 이해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좀 옷을 입히면 여러분의 만드신 디지털 마케팅이 플랫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브랜드 앱이라는 또 디지털 마케팅의 또 탁월한 마케팅 예인데요. 자, 브랜드 앱을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자, 브랜드 앱은 세상에 많은 앱들 중에 기업들이 브랜드와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독특하게 만든 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브랜드 앱이 통틀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앱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앱을 또 브랜드 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브랜드 앱은 마케팅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툴로서 사용하기 위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앱을 말하는 거죠. 자, 브랜드 앱의 특징은요. 이 앱 하나를 통해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데 기업은 어떻습니까? 상품을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을 홍보하고 싶죠. 그리고 소비자는 이 상품과 회사를 이 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브랜드 앱의 정의죠. 자,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앱의 기능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기업이고요. 소비자는 브랜드 앱을 통해서 공급자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브랜드 앱이 유용합니다.
자, 브랜드 앱이 고객에 주는 기능이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이상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 체험 활용의 목적입니다. 브랜드 앱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고객이 그 앱을 통해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그 기능적인 것들 브랜드 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도움 혜택의 목적이 두 번째로 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브랜드 앱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그 앱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지 않지만 그 앱을 통해서 고객에게 그 회사의 정보라든지 그 상품의 정보, 그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나서 그 화장품을 더 사용하게끔 어떻게 화장품을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그 브랜드 앱을 주면은 그 앱을 들어가서 보면서 화장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도움 혜택 목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앱 자체가 홍보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회사와 상품의 홍보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죠? 앱 안에서 또 다른 상품을 홍보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무료 앱을 막 이렇게 올리는데 무료 앱 같은 경우 공짜로 쓰는데 그죠? 좋은 기능이 있어서 공짜로 쓰는데 그 위에 뭔가 광고가 막 뜨죠. 그런 홍보의 기능을 하는 앱도 있습니다. 자, 브랜드 앱을 접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브랜드 앱을 통해서 그 해당 상품과 기업의 관심이 증가했다가 58.3%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전달도 하고요. 그래서 브랜드 앱은 효과가 높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디지털 마케팅이 소셜 마케팅 이쪽으로만 좀 생각하는데 사실 브랜드 앱도 디지털 마케팅이 탁월한 예였는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앱의 효과는요, 상당히 강력한 마케팅 툴입니다.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많은 경우는 매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요. 우리 앞에 봤던 락타라든지 그죠? 이케아 같은 브랜드 앱 어떻습니까? 소셜 마케팅보다 어떨 때는 더 탁월한 매출과 탁월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브랜드 앱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앱, 마케팅 앱, 인포메이션 앱. 자, 비즈니스 앱은요, 회사의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앱입니다. 비즈니스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CGV 앱을 받았는데, 자, 이 얘는 영화관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서 표를 구입하기보다는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매하죠. 이게 비즈니스 기능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앱입니다. 요즘에 이제 영화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창구가 있어서 이렇게 점원이 이렇게 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서 키오스크 같은 데서 예매했던 것 같다가 표를 바로 뽑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비즈니스 앱을 가지고 표를 예매를 하는 거죠. 자, 비즈니스 앱의 대표적인 CG 앱 보면요, 예매 가능한 거, 영화관 시간대를 선택하고 지불하고 바로 예매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것보다 이 비즈니스 앱이 더 이 CGV 같은 경우 탁월한 게 그 영화의 트레일러를 볼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을 보면서 예고편을 보면서 영화 재밌겠네. 이런 기능, 비즈니스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별, 연령별 관련객을 이렇게 쭉 통계를 보여줘서 이 영화는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또 10대, 20대가 더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영화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보도 제공해 주고요. 그죠? 영화 뭐 배우가 누가 출연했는가 영화 정보. 그죠?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상당히 유용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관람평이 올라오면서 이 영화 재미없다. 이 영화 좋다. 보십시오. 실시간 피드백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인포메이션 앱은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 정보죠. 고객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특별한 상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즈니스적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약간 오래된 앱인데 법무처에 뭐 법아 놀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앱을 개발해서 매출을 올린다든지 기능이 있어서 CGV처럼 뭔가 예매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도 이 정보를 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인포메이션 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케팅 앱인데 마케팅이 주목적인 앱입니다. 비즈니스 앱처럼 그 안에 직접적인 상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마케팅적으로 회사에게 도움을 주는 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바클레이사의 이 워럴사이드 스트림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게임입니다. 사실 금융하고는 원래 버클레이사가 뭐냐면요. 이 바클레이사는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카드 금융회사입니다. 근데 워럴사이드 스트림 같은 게임을 만들었는데 자기의 본연의 업인 금융업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이 앱이 재미가 있거든요. 게임이. 다운로드 건수가 1천만 건 이상이었어요. 브랜드 노출 시간은 뭐죠? 65만 시간을 넘었었어요. 사실 바클레이사가 이걸 딱 만들어 놓고 게임을 만들었지만 그 밑에 로고라든지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회사 로고라든지. 그죠? 자, 마케팅 앱으로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앱을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를 고객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게 바클레이사의 전략이었죠. 게임 도중에 이런 바클레이사의 로고가 있다든지 이 주체가 누군지 알게끔 하는 거죠. 자, 또 뭐 마케팅까지가 원래 정석적인 건데 리워드 앱이라는 게 한동안 떴었는데 요까지는 좀 다룰게요. 리워드 앱은요. 브랜드 앱은 회사와 관계되지만 리워드는 특정 회사와 관계되지 않게 여러분 아시죠? 어떤 걸 계속 폰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코인이 쌓여서 포인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뭔가 쿠폰을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살 수 있다든지 이렇게 리워드 앱입니다. 뭐 만보기처럼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면서 내가 하루에 뭐 1000보를 이상 걷고 10,000보 이상 걸으면 뭐 몇 포인트가 쌓여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쿠폰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바꾼다든지 이게 리워드 앱입니다. 자, 인터넷 웹 서비스와 리워드 앱을 좀 비교해 봤는데 인터넷 웹 서비스는 광고창을 클릭해서 복잡한 회원 가입을 거쳐 가지고 적립금을 보통 받습니다. 근데 리워드 앱은요. 개인정보 제공이 최소화되어 있고 사용이 간단하고 나의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워드 앱이 한동안 많이 활성됐는데 리워드 앱의 수익 모델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그 중간중간 광고가 노출되어 있죠. 또 리워드 앱의 형태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잠금 해제로서 충전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죠? 잠금 해제로 충전하는 형태 보면은 캐시 슬라이드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요. 적립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근데 슬라이딩 딱 할 때 그 가운데 뭘 봅니까? 광고를 보는 거죠. 그죠? 좀 더 내 왼쪽 광고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왼쪽 슬라이드로 딱 하면 광고를 자세히 보고 또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리워드 앱의 형태 중에 재미난 형태가 있는데 고객이 광고를 본 후에 게임이나 퀴즈를 불어서 게임을 풀면 뭐 캐시를 준다든지 아니면 포인을 준다든지 이런 리워드가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재미 효과도 일어나지만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잖아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리워드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더 많이 그걸 붙들고 보고 게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광고 노출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디지털 마케팅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보고 있는데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생태계, 그 안에 생태계도 이야기했고요. 브랜드 앱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빅데이터 마케팅 한번 볼게요. 앞에서 간간히 이야기했습니다. 빅데이터 마케팅. 자, 빅데이터. 벌초월드가 등장할 때 데이터 계속 쌓인다고 그랬죠. 벌초 트레이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벌초월드가 등장한 이후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자 행태가 기록으로 남고 데이터가 남는데 이게 빅데이터랍니다. 앞에 빅자, 데이터 앞에 빅자 붙은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예요. 마켓 2.0에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빅데이터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등장한 마켓 3.0부터는 PC에 앉아가지고 데이터를 남기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돌아다니면서 폰을 보고 어디 움직이는 좌표 모든 게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 크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가공하면요 소비자 행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포캐스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잠시 마케터의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케팅을 하다 보면 마케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마케터가 정말 좋은 마케터는요. 포캐스팅, 예측력이 있어야 됩니다. 포캐스팅 계속 하다 보면 인사이트가 있죠. 그죠?
마케팅 입장에서 포캐스팅이나 인사이트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한참도 모르는 게 인간사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마케팅 전략을 짜가지고 이걸 앞으로 미래적으로 내놨을 때 마케팅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는 이 포캐스팅과 인사이트 이 두 단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사이트 있는 또 포캐스팅 잘하는 마케터가 정말 역량 있는 마케터입니다. 근데 시대가 또 변했습니다. 마켓 3.0 이후에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막연하게 인문학적으로 포캐스팅하고 인사이트 있게 하는 그 시대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포캐스팅하고 인사이트를 리포트를 뽑는 거죠. 그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의 응용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사례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죠. 빅데이터의 디지털 팩트를 잘 이해하고 마케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이것을 어떻게 뽑아서 고객한테 다시 인사이트 있게끔 접근하냐. 이게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 마케팅입니다. 빨리 빅데이터 등장하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는요 계속 쌓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더 많이 생겼습니까? 위치 데이터, 문자 데이터,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일 때 컴퓨터 공학 입장에서 데이터를 담을 만한 서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서버 가격이, 이 하드웨어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죠. 1980년대에 1기가바이트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1기가바이트를 살려면 $10,000,000를 줘야 되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2010년대에는 그 $10,000,000가 0.1달러, 1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좀 넘게 하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발달되니까 데이터가 막 쏟아져도 그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싸니까 계속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담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 있는 사진 보면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 분산돼서 빅데이터 이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게 세 개로 복사해서 이렇게 분산돼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이 하드웨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백업하고 그냥 버려요. 그래도 별로 안 아깝 정도로 하드웨어가 싸졌습니다. 하드웨어만 가지고 빅데이터 가능합니까? 절대 안 되죠. 소프트웨어 기술이 또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죠. 자, 자연어체라고 NLP, Natural Language Process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컴퓨터는 절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 안만 써봐도 이 자연어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어마어마한 하드웨어 스토리지 안에 데이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고 수학적으로 알고리즘 풀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자연어도 컴퓨터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알고리즘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의 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 할 때 이 기술을 우리가 잘 융합해야 된다고 했죠. 빅데이터의 디지털 팩트는 뭡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 서비스, 맞춤형,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디지털 팩트죠. 그래서 이걸 마케팅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좋은 서비스 하는 거는 각 개개인의 맞춤형, 요즘 말하는 큐레이티드라고 하죠. 큐레이티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도 인터넷에서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옷가게 갔는데 이 옷가게 앞에 이렇게 큰 이렇게 전면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이 전신 거울이 재미나는 건 뭐냐면요. 그 거울 앞에서 이렇게 손으로 옷을 여러 가지로 갈아입을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장바구니에 넣고 클릭해서 바로 구입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거울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이런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걸 동영상을 보고 연구를 할 때 거의 한 10년 전에 봤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디지털 거울이 시범적으로 서초동의 어떤 옷가게에서 이런 걸 갖다 시범적으로 서비스했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기술 발달됐지만 이걸 실생활 적용하기 때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빅데이터 중에서 이 거울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고객의 키, 고객의 얼굴 유형, 고객의 머리색, 스타일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데이터에 쌓이죠. 당연히 그 앞에는 거울이지만 그 뒤에 모든 것들이 하드웨어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면요. 이것이 또 전국의 프랜차이즈의 어떤 옷가게에 보급이 됐다고 봅시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옷, 입는 형태, 얼굴 형태, 머리 색깔 이런 것들이 다 쌓이죠. 자,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쌓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겠냐 이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 이 창의적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예처럼 이 거울 예처럼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는데 이걸 갖다가 새롭게 데이터를 가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빅데이터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은 실제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요,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마케터들이에요. 이런 인문학적인 데이터에는 사실 숫자고 또 텍스트고 이래가지고 정형 데이터지만 실제로 그것을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인문학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과 비슷한 키, 얼굴 외형, 머리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인문학적인 거죠. 근데 컴퓨터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모르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다든지 그걸 갖다가 규격화하는 그거는 엔지니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활용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의 패턴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수학적인 알고리즘 만들고 이런 거는 엔지니어의 역할, 사이언티스트 역할이지만 이걸 이 단계까지 넘어가기 전에는 그 앞에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것이 고객이 어떻게 딜리버리 돼야 될 것인지 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마케팅을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프로젝트를 TF팀을 구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한 리소스 다 보유한 그런 회사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외주를 줘가지고 디지털 마케팅하고 협업해서 하는 건데 인문학적인 것도 잘 알아야 되고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 그 갖다가 디지털 마케팅 빅데이터를 볼 수 있는 또 알고리즘까지 볼 수 있는 사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PM 역할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전 세계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터가 사실은 이 중간 역할로서 이 안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볼 줄 모르지만 이런 전체적인 기획으로 이런 서비스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기획해서 문서화시키고 규격화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서 전달해주고 그것을 프로그램하고 사이언티스트들이 수학을 건드려서 만들고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융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프로젝트지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잘 나온다면 완전 앞에도 이야기한 거죠. 풀마케팅, 고객들에게 엄청나게 와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빅데이터 마케팅에서 디지털 마케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